결국에 이제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도체 쪽하고 반도체. 그 자동차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건설 경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좀 다시 급락했다가, 오르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이제 그 FOMC? FOMC 미연준에서 빅스텝으로 가자고 하니까는 이제 이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네.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경기 침체가 오나 네. 싶으니까는 그냥 여기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프가 일단 꺾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21선 이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다가 요번에 네. 이제 바닥 확인이 되고서 여기서는 많이 올랐네요. 그죠? 이거는 10% 넘게 올랐네요. 바닥에서 53,000원을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6만 원이니까는 10% 한 넘게 15% 정도? 네. 이 정도 올랐네. 이건 많이 올랐네. 떨어진 날 바닥은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이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것도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급반등을 했는데 급반등. 그렇죠. 그렇죠. 과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뭐 사실 다 비슷한 비슷하죠. 그래프일 네. 텐데 신한지주 그렇죠. 비슷한 비슷하죠. 그래프고 금융권이 다 같이 움직이고. 하나금융지주도 네. 비슷한 그림일 텐데 네. 맞아요. 지금 올해 이제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이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네. 갭상승을 했으니까는 네. 이게 kakak 가겠어요? 네네. 갈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중에서 한 종목이 조금 있어서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못 사서 물린 물량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가는 건 무리고 네. 보통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 있죠. 네. 그러면 한 요 정도면 파세요. 한 80% 정도 오면 혹시 여기서 산 사람들 꼭지에서 그 사람들은 매물이 나올 거니까 한 80% 저걸 돌파하기는 되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저거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혹시 알 수 있는 뭐 팁 같은 게 있나요? 언제나 이게 정고점을 돌파 못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매물은 나오겠지만 그렇지. 어떨 때 또 돌파하고 그러면 어떨 때 못 돌파할까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네. 여기서 올라간 거는 왜 올라갔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올라갔어요. 그때 근데 0.25% 발표하고 난 다음에 좀 계속 그 이후로 좀 떨어졌던 것도 있을 거고. 아니요. 그게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전쟁이 이제 요 떨어지는 때를 보세요. 아, 그럼 FOMC 전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FOMC는 요번에 열린 거고 네, 맞아요, 3월 중순에 네. 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네.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는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 같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니까는 계속 떨어진 거예요. 빅스텝인 것도 베이비 스텝을 할 수 있다. 네. 하니까 이제 금리 주인 그러다가 주는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네. 그 날에 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진짜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갔던데 네. 크게 한대네. 그랬더니 이게 그렇죠. 더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 질문은 이제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차트와 정고점을 못 뚫을 것 같은 차트들 요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틀린 거죠, 시장에. 시장 분위기가 상승인지 아닌지를 좀 그렇죠.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제 이게 네. 금리 인상을 대폭 해가지고 돈을 여기서 왕창 벌겠다 싶으면 이게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더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스몰 캡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기업이 진짜 좋아질 거야. 그게 현실적으로 와 닿으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 자체가 정고점을 뚫으면 그러면 개별 기업도 주가가 정고점을 뚫을 경우가 있죠. 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상상도 못할 돈을 버네. 어니 서프라이즈. 네. 이게 옛날에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일 때 우리나라 뭐 IMF고 그럴 때 1,000억을 벌었겠어요. 2,000억을 벌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스마트폰 나오고 반도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하면서 이제 조 단위로 버는 거예요. 조 단위. 네. 조 단위인데 조도 보통 조가 아니고 이제 10조가 넘어가고 막 그래. 그러면서 주가가 정고점을 넓어서 그냥 콱 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고점을 뚫고 가려고 그러면 지수 자체가 가면서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네. 기업 환경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면 정고점을 들어. 외부적인 요인하고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슈로 해서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간다고 다. 그러니까는 메타버스도 그런 거고 로봇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 실적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기업 주가는 정고점을 뛰어넘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카카오뱅크는요? 이거는 그래도 이제 그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다가 이거는 또 그런 이 오프라인 뱅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요.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그래프가 좋네요. 그죠? 점진적으로 이제 바닥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상장된 다음에 보호예수 물량도 나왔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기반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넘어가면서 이거는 그래프가 이게 오히려 좋네요. 완만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런지 지켜보자고요. 저 정말 기초적인 질문 한 가지만 네. 드려보면 네. 여기 거래량이 있잖아요. 네. 이게 빨간색인 것과 파란색인 거는 빨간색일 때는 당연히 매수세가 강할 때 빨간색인 거고 파란색일 때는 매도세가 강할 때 파란색인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매수세가 강한데 왜 이렇게 쭉 하락하는 그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제 너무 이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니 자전거래일 수도 있고 네. 또는 큰 세력 어쨌든 샀든 팔았든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팔고 그래가지고 거래량만 많이 늘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순수하게 이제 샀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절단이 난 거죠. 여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 기업 같은 경우 기관 투자가나 세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돈을 잃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세력이나 큰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네. 손실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상장 폐지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사기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몇 천억씩 뭐 까먹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관이나 큰 세력이라고 해서 항상 돈 버는 건 아니에요. 해외 선물 투자해가지고 회사가 망가지는 회사들도 가끔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경우도 네. 외국에 뭐 과거에 채권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증권사들은 주식해서 항상 돈 벌게요. 그건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채권 쪽에서도 손실이 클 때가 있어요. 네. 몇백억씩 손실 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이죠. LG 생활건강. 그것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닥 따지기인 것 같잖아요. 인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재차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차. 이래서 주식이 이게 고가권에 있는 주식들이 물론 저가권에 있는 주식들도 그럴 수가 있지만 네.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네. 이거를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 아무튼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무조건 안 해요, 그냥.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죠? 이것도 벌써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104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장기적으로 여기서 꺾였잖아요. 네. 그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역배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대형주는 섣불리 바닥이라고 해서 물론 이렇게 지금 같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수가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사도 되는데 네. 아무튼 섣불리 이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역배열이 나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도 이게 참 뜬금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저게
그거였잖아요. 그 횡령하신 분. 그 전에는 이제 슈퍼개미가 누가 샀는 걸로 네. 이제 오해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서 저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참 생쇼를 일으켜 가지고서 네. 이때도 팔지 못했으면 절단이 났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그래프, 최악의 그래프. 5일선이 요번에는 이런 종목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오일선이 5일선 역배열이죠. 완전 네. 역배열인데 그것도 5일선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그러면 섣불리 사면 안 돼요. 여기 다 까먹은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냥 여기까지 더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사신 분들도 다 지금 속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쯤이면 이제 사도 조금 정도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게 내려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잘하면 한 10%? NC소프트랑 같은 게임 섹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크래프톤. 이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좀 좋아하시는 그래도 현재 상황. 여기 같은 데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죠. 네. 역배열 나오는 초기. 똑같았어요. 여기에다가 또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지금 개파락했던 거거든요. 지금 하단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27만 원, 28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58만 원 같던 게 그러니까 이것도 반토막이죠. 맞죠. 반토막. 여기서 이제 지다가 결국에는 다음에 만드는 게임이 네. 대박을 터뜨린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음에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죠. 이제 우호적이지는 않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게임 하기보다는 밖으로 여행 좀 다니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죠?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저 앉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제가 아는 이제 돈이 좀 꽤 있으신 전투자 한 분이 네. 예를 들면 1차 가격을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요쯤에서 네. 이제 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두 번째 좀 이쯤에 왔을 때 떨어지면 이제 2배로 산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쯤에 왔을 때쯤에는 4배로 산다고 한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처음은 또 단계를 설명해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할 때는 이제 저희 보면서 와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4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요때 팔면서는 살짝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본인은 여기까지 갈지는 본인은 몰랐는데 만약 여기까지 가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거는 그때부터는 장기로 가지고 간다 하는데 요런 전략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이제 폭망하는 이제 지름길인 거예요. 네. 요번에 떨어지면서 느끼셨을 텐데 네. 몇 년 벌었단 말이에요. 몇 년 죽을 고생을 하고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런 거 잘못 사가지고서 다 털어먹고 본전보다 더 까먹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역배열이고 우리가 이제 주식 차트 그러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이 생긴 이래로 이거는 모든 사람들 주식 참여자들의 무언의 약속 비슷한 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그래프들은 이렇게 됐다라는 게 네. 과거에 그 답습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주식은 매도자 매수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죠. 매수자가 우위에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래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올라갈 확률보다 여기에서 사가지고서 수익이 날 확률보다는 네. 손실을 볼 확률이 90% 이상 높다라는 게 투자자들이 모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사서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여기서 사가지고 네네. 돈을 까먹을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얘기해서 네네.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죠? 네. 제가 뭐 실명을 밝히진 않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투자법은 네. 참 위험한 투자법이라는 위험할 거지. 수 있다. 네, 위험하다는. 다행히. 물론 다행히 여기에서 네. 반등을 해서 이렇게 왔지만은 이 개파락했을 때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네, 지금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네. 이제 여기 최바닥인 가격대네요. 이제 그렇죠. 요때 빼놓고서 네네. 네. 제가 이 주식을
보초로 살짝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항상 보고 있어요. 항상. 그 주가 움직인 언제쯤 반등할까요? 모르죠,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에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실력으로. 투자자들한테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실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은 과거에 우리가 실력을 믿고서 여기에서 이제 공모가도 높게 나왔던 거고, 이 공모가가 고평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게임 NFT 관련 해가지고 이슈를 해서 여기서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재차 이제 그게 이슈가 사그러들면서 장이 나빠지면서 악재가 나온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의 폭락세로 돌변을 한 거라 네.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업의 실력밖에 없어요,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야지만 이제 다시 쭉 네. 뻗어서 갈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게임 업종이 전체적으로 인터넷 업종 초기에 돌아가면 재작년이죠.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BBI시라 그랬을 네. 때 그 아이가 인터넷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NC 소프트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였는데 그때 사회가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는 네.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지금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네.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기회가 물론 게임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처럼 그렇게 그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의문점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은 차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아까부터 이제 그 옥석 네. 거기서 이제 기업의 실력 네. 결국엔 기업의 실적일 텐데 예. 그럼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라 보는 쪽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쪽도 이제 체킹을 많이 하시니까. 결국에 이제 네.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 반도체 쪽하고 반도체. 그 자동차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실적 면에서는 큰 사이즈로 그런 거 하고 네. 건설 경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금융도 아무튼 금리 인상이 되면 네. 예대 맞은 차가 있으니까는 네. 금융주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 뭐 호텔, 레저 이쪽은요. 이제는 사실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1,000만 명 시대가 네. 넘었더라고요. 이제 사실 인구의 네. 그냥 10명 중 2명, 20%는 걸린 거잖아요. 이제 점차 더 뭐 거리두기도 더 해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행주들은 네. 선반영이 됐다가 요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또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항공주들은 네.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항공주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들이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50불까지 올라갔다가 50불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30불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은 아닌데 네. 40% 정도 떨어졌다가 네. 지금 이제 42불, 43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그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이 문제인 거예요, 러시아가. 푸틴. 그래서 러시아 그 전쟁이 멈춰지고 유가가 하락해야지 항공주들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아무튼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지난해 실적이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는 네. 재무적인 리스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주들 중에서는 유상증자를 또 이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는 유상증자를 또 작년에도 했는데 네. 올해도 또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유상증자하고 나면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 여행주들도 이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려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무튼 그 지난해 실적들은 형편없지만은 호텔 그 리오프닝 주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을 때 네. 그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꽤 올라갔다가 실적이 형편없으니까 다시 조금씩 떨어진 편인데 네. 결국에는 경기가 재개돼야지 네. 실적이 수반이 될 테니까는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식음료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식음료 쪽에서 이제 네. 제주 맥주 같은 데가 많이 올랐다가 네. 그것도 조금 시들해진 거죠. 이제 요것도 여기서 올랐다가 요즘에 떨어지는 거죠. 네. 그 소주값 인상 네. 뭐 이런 것도 조금 올랐다가 조금 올랐죠. 꽤 올랐다가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올라가면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많이 올라간 주식은 이제 조금 떨어져야죠. 이제. 다른 식음료 쪽은요? 다른 식음료는 이슈될 만한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그런 곡물값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네. 꽤 있죠. 네. 주가가. 근데 이런 것들도 어렵죠. 하기가. 요럴 때 사야 되는데. 그 개별 기업으로 곡물가가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가다 네. 보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올라갔다가 아무튼 많이 올라간 것들은 추격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네. 지금 여러 섹터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님이 지금 당장 올해 뭐 상반기 때만 좋게 보시는 거는 뭐 하반기까지 생각하신다면 아까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뭐 건설, 금융도 다 좋게 보셨지만 상반기만 생각하신다면 어떤 쪽이실까요? 지금 많이 올라가서 네. 사기가 좀 뭐한데 네. 그래도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은 네. 아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 않은 거 네. 크게 많이 안 올라간 것 중에서 메타버스 쪽이라든가 네. 그래서 스몰캡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럼 대표님이 네. 지금 사실 뭐 자산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이 가진 자산은 주식 투자하는 분한 3천, 뭐 5천 요 정도 되게 많잖아요.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어떤 섹터로 조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드실까요? 만약에 진짜 5천만 원만 딱 있다 5천만 그러면 원. 뭐 대형주면 종목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대형주는 절대로 안 사죠. 네. 5천원밖에 없기 때문에. 5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과거에 아주 옛날에 20년 더 전에 그때 진짜 딱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한 22년 전 딱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딱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1,000만 원이. 야,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는데 싶으니까는 그때 근데 그걸 사가지고서 한 50%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탈출했는데 네. 만약에 5천만 원이 딱 있다 그러면 네. 지금 내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5천만 원 네. 지금 상태에서 네. 만약에 내 실력으로 5천만 원이 있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렇죠. 전 재산입니다. 네. 남은 자산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네. 당장 올라갈 거를 찾겠죠. 당장. 네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한두 종목을 찾아가지고 네. 아마 살 거. 아무래도 수익률을 위해서 집중 투자하신다는 뜻인 거겠죠. 네. 최근에 이슈가 된 거 중에서 네. 하루 이틀 쉬는 종목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쉬는 거. 그러니까 그 종목이 빠나죠. 뭐 메타버스하고 네. 완전. 로봇 관련주. 네. 그거하고 그 지금 그 오늘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으니까는 네. 그 섹터나 네. 또 원전이나 네. 그 섹터 중에서 아마 찾겠죠. 어. 근데 제가 보기에 조금 리스크가 조금 덜한 게 메타버스 쪽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있다면 메타버스, 로봇, 철강, 원전 요 섹터에서 고민을 할 텐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거는 메타버스 쪽일 것 같아. 네. 다만 이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 네. 스몰캡 위주로 나는 투자를 하겠다. 네. 그렇지만은 그 말이 중소형주지 네. 거래가 수백만 주씩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5천만 원 해봤자 제가 보기에 만 주도 못 사요. 대표님 근데 말씀하신 스몰캡은 시총을 치면 몇 천억에서 몇 천억 사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요즘에는 사이즈들이 다 크니까 뭐 몇 천억은 되겠죠. 몇 천억. 5천억은 안 되겠네. 5천억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 1,000억, 2천억인데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는 네. 거래량이 요즘에 시장에 사이즈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원체 다양한 각도에서 이 리딩하는 쪽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투기적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막 나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수백만 주, 수천만 주씩 거래가 되죠. 그거를 원래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래 정시 중인 그 신라장 같은 경우, 신라장 같은 경우 가격이 그 몇만 원씩 하고 뭐 10만 원도 넘고 10만 원, 그러는데 14만 원 예, 14만 원, 15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도 보면 뭐 거래가 몇 천만 주씩 되는 거예요. 그 비싼 게. 네. 그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그 시젠이라든가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그 가격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네. 신풍제약도 20만 원이 넘었고 시장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넘었었는데 그런 것도 가격 그 거래가 되는 거 보면은 수천만 주씩 뭐 수백만 주씩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스몰 캡이라고 하도 말만 스몰 캡이지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기서 놀고 회전되고 있는 돈은 돈은 뭐 수천억씩 되죠. 한 종목에 뭐 천억 이상씩 거래가 되니까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사실 또 김작가 TV 시청자 연령층이 생각보다 높아요. 예. 재테크 채널에서도 굉장히 높은 층에 속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버 세대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대표님이 그런 분들한테 진짜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많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실버 세대인 분들에게 뭐 노년층이라 해당할 수 있겠죠. 중자년층이나 뭐 크게는 그런 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 그 요즘 이제 요번에 장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직간접적으로 연락들도 많이 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식 투자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나이를 먹고 다른 이제 재테크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라고 제가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 성격, 일단은 내 성격, 내 환경, 내 처지가 주식 투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이제 냉철히 좀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너무 급하고 너무 막 급할수록 이게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무적인 그 이제 차트 보는 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이론적인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수 그래프 있죠. 지수가 꺾인다고 하면은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한참 동안 안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유 자금으로 좋은 기업 그리고 또 엉터리 뉴스에 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요번에도 좋은 기업들은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가 급반등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아주 냉철하게 잘 보고 있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경우하고 잘못된 회사 기업을 사가지고 거래 정지가 된다든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는 좀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서 투자에 뛰어들었으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점검 그리고 또 코스피 종목들 점검하고 다음 달에는 또 4월 달에는 코스닥 종목 점검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